레디다, 그 당시 이름으론 일레르다입니다. 이 전투는 보급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특히 카이사르는 적을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호 사망자가 덜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군의 보급품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적의 보급품을 끊었을 때 항복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레르다 전투는 보급선을 둘러싼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의 보급선을 끊는데 실패한 카이사르 군단, 이번엔 날씨가 카이사르의 보급선을 끊어버립니다. 카이사르가 도착하기 전에도 파비우스가 건설한 2개 다리 중 1개의 다리가 급류에 소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급류는 파비우스가 건설했던 그리고 카이사르가 보수했던 2개의 다리를 모두 파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와 아프라니우스는 모두 세그레강 서안에 있습니다. 아프라니우스는 파비우스가 도착하기 전에 충분한 군량미를 확보한 상태고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급히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한 군수물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명한 아프라니우스가 세그레강 서안의 거의 모든 가축과 곡식을 선점한 상태입니다. 일부 남아있었던 지역 주민들도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도망간 상태이고요. 그래도 바로 작년까지 정복을 했었던 갈리아 지방에서는 카이사르에게 군량미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는 겁니다. 동쪽에서 보급품을 잔뜩 실은 무리가 이동해 옵니다. 무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갈리아 기병들이 보호하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갈리아 유력자도 있었고 카이사르의 부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절단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갈리아는 이동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 서부 개척 당시 포장마차에 가족들이 함께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아더 회군 당시 압록강처럼 쏟아지는 비에 유실된 다리 앞에 군수품 행렬이 도착을 합니다. 이를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유능한 장군이 아니죠. 아프라니우스는 튼튼한 석조 다리를 건너 군수품 보급 행렬을 공격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갈리아 기병은 이때도 선전을 합니다. 덕분에 군수품 부대와 민간인들은 언덕 위로 피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카이사르 부대는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아프라니우스 군대가 투석기 등을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물살도 센데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식량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카이사르가 적습니다. 군수품 행렬은 선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후불로 가격을 책정했던 듯 합니다. 수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강을 바라보며 아프라니우스는 로마에 서신을 보냅니다. 카이사르 군단은 곧 굶어서 항복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아프라니우스 집으로 많은 축하 인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줄에 설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원로원 의원 기사 계급의 사람들이 폼페이우스 진영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폼페이우스가 이탈리아를 떠날 때 함께하지 않았던 키케로도 이때 합류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브린디시에서 폼페이우스를 놓친 다음 로마로 향할 때 별장에 피신해 있던 키케로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키케로와 카이사르는 정치적으로 보아서는 서로 다른 당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불안했을 겁니다. 칼을 들고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카이사르는 키케로에게 로마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원로원에 가면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카이사르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별장에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키케로는 폼페이우스를 따르기로 합니다.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모두 튀어나온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카이사르는 생각한 듯 합니다. 덕분에 카이사르는 이기기만 한다면 위기가 호재로 변한 상황입니다. 카이사르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남아있었던 가축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브리타니아 원정 때 배웠던 기술이라고 기술합니다. 가벼운 나무로 틀을 만들고 버드나무 가지와 동물의 가죽으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진지로부터 45km 상류로 이들 배를 싣고 한밤중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기병을
군병을 동쪽으로 도강을 시킵니다. 동쪽에 있었던 일부 아프라니우스의 군대를 몰아내면서 이틀 만에 제대로 된 다리를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로마 군단은 확실히 공병대입니다. 이때 카이사르 진영에는 희소식이 날라듭니다. 마르세유 해전에서 데키우스 브루투스가 승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승전했다는 것이죠. 세그라강 동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확보하고 진지를 구축을 하게 되자 판노는 카이사르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인근에 있었던 스페인의 많은 도시와 부족들이 카이사르에게 사절을 보내오게 됩니다. 군량미 공급을 약속하기도 하고요. 군대 지원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어떤 도시는 아프라니우스 휘하에서 종군하고 있던 군대를 카이사르 진영으로 옮기게 하기도 합니다. 한때 들떴었던 아프라니우스 진영은 침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프라니우스와 페트레이우스는 회의를 거듭합니다. 자칫 포위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지 바로 앞에는 카이사르의 진지가 있고 강 건너편은 카이사르 군대가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대가 아프라니우스 군대보다 압도적인 것은 기병력입니다. 갈리아와 게르만에서 데리고 왔던 기병들은 백전 노장들이고 카이사르와 호흡이 착착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조다리를 건너 2개 군단을 먼저 동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3.5m 높이의 방어병을 설치를 합니다. 기병들의 공격이 위협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진지 구축을 마치자 강 서쪽에 있었던 군대를 2개 대대만 남기고 모두 도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진군을 해서 에브로강을 건너 폼페이우스 지지자들이 많은 켈티베리아로 가고자 합니다. 카이사르가 새로 만든 다리는 상당히 멉니다. 기병이야 그곳까지 달려가서 다리를 건너서 아프라니우스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병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리를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살이 워낙 세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또 다리를 건설하더라도 쉽게 파손될 거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을 뺄 수 있는 운하 건설에 착수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덕분에 세그레강의 수위도 내려가고 물살도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때 아프라나니우스 군대의 철수를 알게 된 거죠. 수위가 낮아진 세그레강을 기병들이 건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수위는 가슴까지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군단병들이 건너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군단병들이 스스로 강을 건너겠다고 요청을 한 거죠. 사실일 수도 있고 일부 저돌적인 군단병들이 요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전 장병이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고 적음으로써 이들의 무용담을 만들어준 거죠. 이들은 시민입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의 표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안전한 도강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상류의 기병들이 일렬로 물살을 막아줍니다. 그래도 물살이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류 쪽에도 기병들이 강 이쪽에서 서쪽으로 일렬로 늘어서게 합니다. 군단병은 이 사이를 건너게 되는 거죠. 약해진 물살로 좀 더 쉽게 건널 수 있었을 것이고요. 혹시나 미끄러지더라도 아래쪽에 기병이 물살에 쓸려가는 군단병들을 건질 수 있는 거죠.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도강에 성공을 합니다. 아프라니우스 군대가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카이사르의 기병은 여기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행군하고 있는 아프라니우스 군대의 후방을 계속 찝적거리는 거죠. 기병이 공격을 해오면 돌아서서 수비를 해야만 합니다. 아프라니우스 기병들은 이미 기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행군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요. 카이사르의 군단병들은 아프라니우스 군대를 따라잡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쉬었다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카이사르도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아프라니우스 군대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밤중에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정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떨어져 있는 병사를 잡아오거나 지역 주민을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을 뚫어 나왔던 아프라니우스 장병을 사로잡아 도망가려 한다는 계획을 확인합니다. 밤에 이들 군대를 따라가서 공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군단도 깨어있고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시위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냈다고 해요. 여기에 쫄은 아프라니우스 군대는 야간 행군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포위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에브로 강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려 하는 거죠. 아프라니우스 군대는 에브로 강을 향하는 길목
언덕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병은 투고 군단병들을 크게 우회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는 바위투성이인 산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카이사르의 군단병들이 우회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보고 아프라니우스 군대는 후퇴하는 것으로 보고 야유를 보내게 됩니다. 산길은 험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길목만 막으면 전투가 끝난다는 믿음에 군단병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넘게 됩니다. 드디어 아프라리우스 군대의 에브로 강으로의 진군로를 막아서게 됩니다. 아프라리우스의 군대가 호위를 당하게 된 거라 볼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군수품 문제가 끼어듭니다. 카이사르는 동쪽에서 보급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라리우스는 레리다를 출발할 때 갖고 있었던 보급품 켈티베리아로 갈 때까지 필요한 정도의 식량을 갖고 있었을 뿐이죠. 더 문제는 물입니다. 아프라리우스가 진지를 구축한 곳은 언덕 위입니다. 방어에는 좋은데 물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언덕 위의 도시들은 바로 옆에 수원이 있거나 우물이 확보되는 지역입니다. 세그레강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 상황입니다. 장병들을 내보낼 때마다 기병들이 이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카이사르 군단병들에게 일전을 각오하게 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나의 승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로마 시민들도 로마 시민이다. 라는 말로 장병들의 요구를 일축합니다. 이런 글로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에게 무해한 사람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물을 공급받는 루트가 지속적으로 기병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아프라니우스와 페트레이우스는 공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진지에서 강까지의 물 공급로를 확보하는 거죠. 당연히 카이사르의 기병이 이것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두 사령관이 모두 진지를 떠나 현장 감독을 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아프라리우스의 군단병들은 카이사르 진영으로 조금씩 다가오게 됩니다. 둘 다 로마 시민병들입니다. 적 진영에 동양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둥켜 안기도 하고요. 살아있음을 감사해하기도 합니다. 카이사르는 이러한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봤었을 것 같습니다. 양 진지는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 진지로 방문했던 사람 중에는 아프라리우스의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0개의 대대를 구성하고 있던 히스파니아 유력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프라리우스의 부장 등이 카이사르에게 항복을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벌을 주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고요. 카이사르는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아프라리우스는 항복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페트레이우스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아프라리우스 진영 안에 들어와 있었던 카이사르 군단병들을 찾아내서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진영 안에 들어와 있었던 아프라리우스와 페트레이우스의 군단병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주는 거죠. 일부 백인대장과 군단병들은 카이사르 진영에 남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던 아프라리우스와 페트레이우스는 다시 레디다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지런히 도망을 갑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그래도 쉬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카이사르 군대는 아래쪽에서 위로 공격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내려갈 때였다고 해요. 카이사르 군대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이죠. 언덕 위까지 오른 다음엔 반대편 언덕까지는 미친 듯이 뛰어가는 방법을 썼다고 해요. 보급품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아프라리우스의 군대의 사기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지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까지 몰리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토목공사까지 펼치면서 완전 호위망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아프라리우스 부대에서는 비밀회담을 요청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거부합니다. 비밀이 아닌 공개회담이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이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 지휘관들은 결국 카이사르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아프라리우스는 우리에게 악의를 품지 말고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같은 로마 시민으로서 짐승처럼 죽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극형을 삼가해달라는 부탁도 하고요. 카이사르는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때도 선멸전을 펼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내정기를 잃는 독자를 위한 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듣고 있는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대가 서로 어우러질 때 호의를 베풀었는데 페트레이우스는
카이사르는 그렇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때까지 페트레이우스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의 명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모든 군단을 동시에 해산하자고 했을 때 폼페이우스가 거부를 했다. 카이사르의 군단은 갈리아 전쟁을 위해서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스페인의 군단은 무슨 목적이었는지를 묻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큰 전투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자잘한 전투는 당연히 있었고요. 하지만 루카 회담에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에게 제안했던 것이 속주 총독과 10개 군단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단을 편성해 놓고 폼페이우스는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직무유기임을 주장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로 돼 있었던 폼페이우스가 나타나지 않았음도 이야기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속주 총독에서 밀어내려 하면서 반카이사르파 일부 원로원 파벌들이 속주 총독을 나눠먹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명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패장들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를 해산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들을 벌할 계획은 없다. 지휘관들은 거취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폼페이우스 진영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프라리우스 군단병들에게 제대를 허락합니다. 군대 해산인 거죠. 군단병 중에 3분의 1은 스페인 현지에서 가족을 만든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즉시 퇴역을 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프로방스 지역과 북이탈리아 등에서 온 로마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식량을 공급해주고 스페인 속주로 벗어날 때까지 보호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프라리우스 군단병들이 아프라리우스와 페트레이우스 두 사령관에게 시위를 벌입니다. 봉급을 지급하라는 거죠. 두 사령관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장병들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계산법의 차이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카이사르는 중재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적습니다. 전투 중에 카이사르의 군단병들이 취득한 아프라리우스와 페트레이우스 군단병들의 개인 소지품들을 돌려주거나 돈으로 보상하게 합니다. 물론 뒤에서 조치를 취했겠죠. 확실히 내전기는 갈리아 전쟁기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